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진수희 전 의원,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이른바 쌍특검 법안, 그러니까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특검 법안이 표결 처리될 예정인데요. 현재는 대장동 50억 클럽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 법안, 두 개 쌍특검 법안을 처리한다면 당연히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오늘 표결에는 불참하겠다, 이런 방침까지 밝혔는데 사실상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 쌍특검 법안 주도적으로 처리하고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상된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미 지난 주말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수락 이전에 당과 이제 그 대통령실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 법안 받을 수 없다. 네. 절대 조건부 수용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당의 입장까지 같이 결정을 이미 한 사항이라 예정된 수순대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네. 일단 오늘 표결 처리돼서 가결이 되면 바로 대통령은 또 네. 거부권 행사를 하실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오늘 표결 처리를 하겠다. 지금 곧 있으면 아마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겠다라고 밝혔고 이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이미 예정돼 있는 네. 수순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대위원장 취임하기 이전에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를 열어서 이건 뭐 통과시킬 수 없는 법이라고 이미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의지가 다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차마 사실은 이 표결에 참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결국은 민주당하고 야당, 정의당이 같이 참여하는 이런 방식으로 아마 표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는데 언제 거부권을 행사할지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더 관심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또 맞아야 되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정치적 변화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민주당과 정의당이 본회의를 앞두고 특검 추천 주체와 관련된 그런 법안 문구를 수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안에는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둔다였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수정을 했냐면 대통령이 소속됐거나 소속된 적이 있는 교섭단체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있을지도 모를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 시나리오를 좀 염두에 둔 게 아닌가 하는 뭐 여러 가지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탈당이라고 하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희박한 그런 확률까지도 고려에 넣으면서 굉장히 주도 면밀한 그런 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제 지난번에 두 번이죠. 두 번 민주당이 되치기를 당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노란봉투법하고 방송 3법 통과시킬 때 그때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올라오니까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면 결국 표결에 들어간다는 거 알고 필리버스터를 그냥 포기해버렸잖아요. 이동관 지키기에 나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다시 탄핵소추안 올라가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퇴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다른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걸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윤 대통령의 탈당 가능성 뭐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실에서는 끊임없이 그런 얘기가 흘러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탈당하는 카드를 뭐 쓸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만약에 도저히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때 윤 대통령이 탈당하는 카드를 만약에 쓰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특검 추천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게 꼬일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탈당까지도 염두에 두고 이 법안을 수정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만약에 제2여고권을 언제 행사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법안이 오늘 통과된다고 하면 보름 이내에는 행사할 거면 행사해야 되거든요. 근데 또 국회 제2가 또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표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또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략 계산할 때 대통령이 빨리 제2요건을 행사하면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럼 바로 이제 국회에서 재표결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시기를 최대한 뒤로 늦출 경우에 국민의힘도 공천 작업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헌법 52조에 규정이 돼 있는데 52조에 보면 제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가 참여해서 출석 의원의 3분의 2가 동의하면 이 표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당시에 공천에서 탈락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국회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안 나와버리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출석 의원 3분의 2 충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론상으로 보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건 공정하게 수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지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그건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2호국권 행사를 언제 할지 가급적 당겨서 빨리 해버리고 국회가 빨리 표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 압박하게 될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좀 변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거고 민주당은 오히려 시기를 좀 뒤로 늦추면 늦출수록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장동 50억 클럽 수정안의 표결 처리에 앞서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반대 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는 것은 확실시되는 상황이고 김성환 평론가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그렇다면 과연 이 법안이 국회로 다시 넘어왔을 때 민주당이 언제 이것을 표결에 붙일 것이냐. 일각에서는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의힘의 공천 작업과 맞물려서 민주당이 이 시기를 최대한 늦춰서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을 좀 끌어모아서 이것을 3분의 2 이상 찬성이면은 다시 통과가 되기 때문에 이 통과를 추진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그 부분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언제 행사할 거냐 네. 그 시점에 대해서 되게 머리를 맞대고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봤자 국힘은 이제 15일이라는 이제 제한이 있잖아요. 15일은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가급적 늦출 것이냐. 자 그러면 국회에 재표결 요구가 와서 네. 그럼 언제 재의에 돌입할 것이냐. 그거는 또 권한이 민주당에 네. 가 있단 말이에요. 민주당은 과연 이거를 어느 시점에 처리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볼 건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양당 공히 그 이탈표 방지를 위해서 가급적 늦출 것이기 때문에 양당 공이 다 공천 작업은 네. 상당히 예년 총선에 비해서는 늦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이 표결이 늦춰져서 3분의 2 이상으로 통과가 된다면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거부할 수 없이 바로 수용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 바로 그냥 법안이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석 의원 3분의 2만 동의하면 네. 되는 거니까 과연 몇 명이 출석할 것이냐. 출석한 의원들 가운데 과연 그러면은 그러니까 당론에 따라줄 의원이 몇 명이 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지금 수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민주당 소속 의원들 그리고 정의당 의원들이나 네. 이런 의원들 사이에서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은 제가 볼 땐 거의 희박하다. 그럼 결국은 국민의힘이 변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이 거기에서 이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 국회가 법안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바로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매우 부담스럽잖아요. 지금도 여론이 별로 좋지가 않은데 대통령이 특히 자신과 관련돼 있는 문제, 그러니까 자신의 부인과 관련돼 있는 문제에 있어서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바로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럼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를 넘길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 어느 시점에 일주일이 지났든 한 열흘 정도 지났든 간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헌법상 조항에 보면 며칠 내에 국회에서 재표결이 돼야 한다는 조항은 없어요. 네.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건 국회의장의 또 몫이기도 할 것 같은데 최대한 뒤로 늦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국민의힘이 그 사이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세대 교체를 하겠다. 그리고 검역관,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의원들, 청와대 대통령실 참모라든가 수석급들이 지금 각 지역으로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1월 11일이면은 그럼 본격적으로 모든 직책을 다 내려놓고 지금 선거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공천 작업이 안 이루어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변수들을 최대한 민주당 입장에서 많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표결에 들어가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여당 입장에서는 하나의 무기는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면서 이번에 이제 비대위 구성한 것도 굉장히 젊은 네. 층 위주로 세대 교체를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을 정도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예상되는 것이 국힘 공천 과정에 엄청난 물갈이가 진행될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엄청난 수준의 물갈이와 지금 그 특검법 재의결 과정에서 이탈표 방지 네. 또 그 이탈자들이 이준석 신당으로 갈 경우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서로 상충되는 이 상황에서 결국은 여당이 가진 하나의 무기라고 네. 할 수 있는 거는 그 낙천된 분들이 다른 마음을 먹지 않도록 뭔가 이 자리 약속을 한다든지 뭐 여당이나 정부 쪽에는 많은 그 자리들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 조금 나쁘게 표현을 하면 이제 회유 이런 걸 통해서 이 재의결 과정에서의 이탈표 방지 또 이준석 신당으로 이렇게 이동해 네. 나가는 거 방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래도 무기가 하나는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하이 어떻게 잘 활용을 하느냐 하는 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금 현재 50억 클럽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강성희 의원이 토론 중인 현장 함께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그러니까 범야권 의석이 180석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안 저지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력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두 분께서도 지금 굉장히 변수가 많다라고 하셨습니다만 자, 지금 야당의 이러한 공세 속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앞서 이제 진수 의원님께서는 낙천된 분들의 자리 약속이라든지 어떤 회유, 이탈표 방지 이런 대안들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과연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 거라고 보십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거 할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또 안 하겠다고 본인 스스로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궁중 암투나 뭐 이런 네. 표현까지도 사용했는데. 그러니까 그럴 만큼의 정무적 감각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는 지금 윤지혁 원내대표나 다른 당 지도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아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과연 낙천되고 난 다음에 그 정도에 상응하는 대가로 그걸 인식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남권 특히 이제 TK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갈이 공천이 이루어질 경우에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결국 국회의원직을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뭐 자리를 준다고 해가지고 국회의원 자리보다 더 좋을 거라고 하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역으로 생각하면 의원들은 지금 이제 현직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물갈이에 대응하는 하나의 카드로서 그걸 자꾸 흔들 가능성도 있는 거죠. 나를 만약에 물갈이를 해버리거나 나를 공천해서 뭐 탈락시킬 경우에 난 그럼 저쪽 가가지고 표 던지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은 당이 분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과연 어떻게 잠재울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동안에 뭐 취임사를 봤을 때도 그렇고 취임 전에 또 밝힌 입장도 그렇지만 직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무조건 싸워서 이기는 게 자기의 그냥 모든 목표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국민 여론을 모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내 지지층을 끌고 가는 방식으로 이번 선거 치르겠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당의 분란을 과연 잠재울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전 좀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도 지금 말씀이랑 이제 일맥상통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동안 취임사나 뭐 며칠 동안 내놓은 메시지를 종합을 해보면 이 한동훈 비대위의 기본 전략은 이거 같아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보통 이제 전국 단위의 선거 있으면 여당은 방어하는 입장이고 야당이 공격하는 그런 입장인데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방어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공격하는 게 그게 최선의 방어다. 이게 기본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역할을 보통 뭐 이때 나오면 마무리 투수의 역할이다 그런데 이 한동훈 위원장은 자기가 9회 말 투아웃에 대타로 공격수로 이렇게 본인의 역할을 자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 그 총선의 프레임을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는 총선의 경우는 대통령과 집권당에 대한 정권 심판 이런 성격의 선거를 우리가 다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 선거를 지금 총선이라고 하는 거는 국회 구성원을 선출하는 선거잖아요. 근데 지금 의회의 구성은 민주당이 일당, 그러니까 민주당이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거대 야당에 대한 심판 프레임 또는 이미 기득권화 되어버린 그리고 온갖 부정부패로 물들은 이런 좌파 운동권 86세대 이제 기득권화되어 있는 그 86 운동권 세력들의 척결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그러니까 정권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거대 야당에 대한 심판 선거로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해서 엄청난 이제 공격을 이 전략으로 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보시면 비대위원 구성도 있다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비대위원 구성에서도 눈에 띄는 한 3분 정도가 계세요. 조금 알려진 인물인데 일단 이재명 저격수로 활동하셨던 구자령 변호사라든지 그다음에 거기 민경우 수학연구소 소장 이분은 한때 운동권이셨다가 최근에는 운동권 척결을 부르짖고 계신 이분이고 그다음에 또 한 분 김경률 회계사의 경우는 이제 시민단체를 참여연대를 나와서 또 다른 시민단체를 차리면서 이제 기득권 운동권 세력의 부정부패 하고 싸우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라 이 3분이 이제 한동훈 비대위의 주된 공격수 노릇을 하면서 이 비대위가 방어보다는 소극적인 방어보다는 엄청난 공격으로 이제 총선을 치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어떤 평론가 한 분이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하셨듯이 이 한동훈 비대위는 공격 축구를 할 것 같다. 그래서 설사 3골을 먹어도 4골을 더 넣어서 이기겠다라는 전략인 것 같다. 그래서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대통령과 당과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꿔달라는 이런 요구에 대해서는 그냥 정면 돌파하면서 설사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점을 하더라도 이 좌파 운동권 척결이라든지 다른 정책적 이슈를 가지고 득점을 하겠다라는 식의 전략을 갖고 지금 서서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말을 좀 덧붙이자면요.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우리 예상을 깬 게 있습니까?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첫 일성은 당연히 이제 민주당의 도덕성 문제 제기하고 86 운동권 문제 얘기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벗어나지 않았고요.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관해서 입장을 밝혔을 때도 전혀 우리 예상하고는 다르지 않은 그런 얘기들을 꺼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한테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검사 출신 정치인들이 보이는 어떤 정치의 방식이라고 하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치하는 거 봤듯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똑같이 그 길을 걷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윤 대통령의 발언을 공산 정체주의 세력 이런 걸로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정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언변은 굉장히 화려하지만 그러면 한동훈이 뭘 하고 싶은 거야? 라고 하면 그럼 대한민국에서 86그룹들 다 없애면 정치권에서 없애면 대한민국이 밝고 좋은 사회가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비전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식 방식의 정치를 계속해도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인지 지금 물어야 되는 상황인데 윤 대통령이 그동안에 보였던 정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냥 한쪽에 편중돼 있잖아요. 편중돼 있고 이념 중심적이고 그리고 하다못해 부산 엑스포 얘기하듯이 부산 엑스포 할 때도 대통령이 기네스북에 등재될 만큼 많은 정상들 만났다고 자칭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밝혔는데 알고 봤더니 29표 받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제 군에서 군 정신자료 장병들 정신자료 만들었을 때도 독도 지도도 안 그려놨다 그러고 그리고 분쟁 지역이라고 표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실태예요. 홍범도 장군 역사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고 흉상 철거하고 이게 윤석열 정부의 모습입니다.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러면 현 정부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하지 않잖아요.
이게 한동훈식 언변의 방식이다. 그러니까 논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을 경우에 저는 국민들이 그 내용을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 특히나 비대위원들 면면에 대해서도 진수희 의원님께서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그 이야기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50억 클럽 특검법과 관련해서 여야 의원들 간의 찬반 토론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은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토론이 끝나면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표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표결이 끝나고 나면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본회의장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나둘씩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있고 본회의장 밖에 있는 로텐더홀에서 특검 법안 강행을 처리를 규탄하는 규탄 대회를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대안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이라든지 제2부속실 설치 같은 카드가 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여야 간에 이 부분을 놓고 좀 논의할 가능성 있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네. 민주당이 저 두 가지 제안을 특검법의 대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저거는 이제 특검법 처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지나간 후에 저거는 이 임기 중에 반드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특별감찰관도 임명을 하고 제2부속실도 어차피 지금 김건희 여사가 움직이고 계시니까 그 제2부속실 설치도 저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 국면에서 저거를 제시하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도 없고 일단 민주당에서 전혀 받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대안들로 협의를 할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건 민주당의 특검법의 대안이 아니고요. 거부권의 대안이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굉장히 대통령한테 부담스럽고 지금 국민의힘에도 선거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거부권을 행사하되 그건 뭐 상수라고 보이는데요. 그럼 거부권 대신에 던질 수 있는 카드가 뭐냐. 결국 특별감찰관하고 그다음에 제2부속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과연 그동안의 윤석열 대통령이 보였던 어떤 정치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로 볼 때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다만 뭐 궁지에 몰리거나 여론이 굉장히 나빠진다고 할 때 그럴 때는 그 나빠진 여론을 어느 정도 희석시키는 효과로서는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만들 것 같았으면 진작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어찌 보면 대통령의 의지라기보다는 영부인의 의지에 더 가까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사를 받아도 영부인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제2부속실도 영부인이 사실은 의지만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든지 그동안에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부인과 그 처가, 그러니까 대통령의 처가와 관련돼 있는 문제를 특별감찰관이 그럼 어디까지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카드가 될 수는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의 처가가 과연 여기에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준비가 돼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건 카드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55 클럽 특검 법안과 관련해서는 이제 찬반 토론이 끝나고 곧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55 클럽 특검법 표결 처리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거의 대다수가 본회의장 밖으로 나가서 규탄 대회하고 있는 모습 보셨는데 지금 표결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50억 클럽 특검 법안과 관련한 결과는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표결이 이루어지고 있고 곧 집계가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표결에서 퇴장을 했기 때문에 일단 재석 의원 자체가 숫자가 181인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을 전원 제외하고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나머지 야권 의원들이 표결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재석 의원이 181인으로 보이고 찬석 181표로 지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현재 보이는 화면상으로는 이미 통과가 됐다. 국회 본회의가 통과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드립니다. 지금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본회의가 통과됐고 이제 뒤이어서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관련해서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몇 명이나 지금 반대 토론에 참석을 할 것인가 그리고 야당 의원들이 몇 명이나 찬성 토론을 할 것인지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야 간 찬반 토론이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좀 진행된 이후에 표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0억 클럽 특검 법안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181인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뒤이어서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관련된 표결이 시작되면 저희가 다시 한번 본회의 현장을 연결해서 표결 법안 관련 내용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검사 임명 등에 네, 저희가 50억 클럽 특검 법안과 관련된 지금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고 국민의힘 이야기로 계속해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진수희 의원님께서 오늘 발표한 국민의힘 비대위원들의 면면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징을 보자면 모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 모두 11명의 비대위원이 인선이 됐습니다. 여기서 윤재욱 원내대표, 유이동 정책위 의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3명, 여기다가 김혜지 의원 1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명을 빼고는 나머지 전부 비정치인으로 채워졌는데 뭐 김경률 회계사라던가 구자룡 변호사 같은 분들이 인선이 됐습니다. 앞서 진수희 의원님은 평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김성환 평론가님께서는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원들의 면면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별로 기대 안 했어요. 왜냐하면 비대위원 얼굴이 바뀐다고 해서 또 예를 들면 지금 얘기가 이미 나왔던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세대 교체를 하겠다고 70년대 이후 출생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대위원을 임명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큰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다만 이제 좀 기대할 수 있었던 부분은 그러니까 단순히 세대 교체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상대의 가치를 갖고 올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가치지향적인 비대위원을 임명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걸 관심을 좀 가졌던 부분인데, 근데 비대위원들 면면을 보니까 이미 영입 인사들이 상당수 차지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비례로 나갈, 그러니까 순번을 받을 만한 의원들이 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뭐 국민통합위에 소속돼 있거나 당 특위 소속이거나. 그러니까 새로운 얼굴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진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을 공격할 공격수를 몇 명 뽑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도드라진 측면이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민주당을 공격했을 때 집권 여당의 공격이 굉장히 헛헛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공격하는 건 좋은데 그게 뭐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국정운영 수행 지지율도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러면 이번에 국민의힘한테 투표를 했을 때 과연 어떤 미래가 새롭게 바뀔 건지 기대가 되는지 그 기대를 국민들한테 심어줘야 될 텐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별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비대위 구성이다. 그런 점에서는 별로 그렇게 평가가 좀 좋게 나오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서서 실력 위주로 비대위원들을 인선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 20대부터 40대, 50대까지 비교적 젊은 비대위를 꾸렸습니다. 이제 29일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비대위가 본격 가동되는데 이제 관심은 총선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공천 아니겠습니까? 이제 젊은 비대위가 꾸려졌고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앞서 인요한 혁신위가 요구했던 특히나 영남 중진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대적인 좀 물갈이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좀 가능성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네. 영남 중진들뿐만이 아니고 저는 영남 지역의 초재선들까지도 그 대상에 상당 부분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뭐 초재선들이 거의 수도권에는 없고 영남 지역에 몰려 있는데 보통 제가 한창 활동할 때만 해도 초재선들이 국회에서 거의 특권처럼 당 지도부를 향해서 쓴소리하고 네. 비판하고 이런 게 특권처럼 혹은 의무처럼 주어져 있었고 실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었어요. 예컨대 16대 국회에서 미래연대, 17대 국회에서 새정치 수요 모임, 18대 국회 민본 이런 당내 개혁적인 소장파 의원들이 굉장히 비판적인 당 지도부에 쓴소리도 마다 않고 네. 당의 개혁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언제부턴가 제가 보기에 한 20대, 21대 국회에서는 초재선들의 그런 목소리가 들리지를 않고 모임조차도 결성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더더욱 이번 21대 국회
국힘에 뭐 저는 민주당 초재선 의원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초재선 의원들이 오히려 당의 권력의 편에 서가지고 진짜 빛의 속도로 기득권화되면서 네. 권력의 앞장서서 권력을 위한 권력의 대변인, 나쁘게 얘기하면 홍위병 역할까지도 하는 개혁의 실종인 그런 상태였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에 국힘은 아마도 물갈이 한다 그러면 뭐 중진보다 중진 못지않게 초재선에 대한 이 물갈이도 상당 부분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초재선 의원들이 지역의 얘기를 들어보면 맨 지도부에 그 아부하는 이야기를 하느라고 지역관리 소홀하고 지역에서는 그 존재감이 미미한 이런 의원들이 많다는 지역 그 유권자들의 그 불평불만도 많았기 때문에 이번 물갈이 대상에서는 초재선 의원이라도 예외가 아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영남권 중진 의원들뿐만 아니라 영남권 초재선 의원들까지도 물갈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예상 그대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뭘 들고 나올까 미리 이제 예측을 했을 때 운동권 세력을 퇴주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세대 교체를 얘기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동시에 세대 교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 내부 물갈이를 합리화할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이 될 수 있는 카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이가 70년대생이라고 하는 것 그걸 더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뭐 그래서 지금 장관, 수석, 그다음에 청와대 행정관급까지 합하면 한 50여 명 정도가 지금 출마 선언을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면 110명 되는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한 절반 아니면 한 40%는 물갈이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영남권 의원들이 그 물갈이 대상이 된다고 하는 건 기정사실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징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장제원 의원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다가 결국 서울 안 가겠다고 얘기하거나 불출마 의사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세력을 과시를 하다가 결국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여기서 한번 벽이 무너져 버렸고요. 뚝이 무너졌고 김기현 대표가 불출마 선언 대신에 당대표를 유지하려다가 결국 그것도 못하고 당대표를 내려놓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한 결국은 물갈이와 관련해서 당대표가 그걸 어느 정도 막아주길 기대하는 의원들의 마음이 일정 부분 반영됐던 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뚝도 사실은 무너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국정 2인자라고 불렸던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불렸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와서 당대표격으로 지금 모든 걸 총선을 지휘하는 이런 입장이 됐는데 이걸 물갈이가 안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허망한 얘기가 아닐까 싶고요. 결국은 지금 물갈이 태풍이 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은 민주당에서 공천 뭐 지금 적격 부적격 판단하는 것 때문에 좀 시끄러운 문제가 나오겠지만 국민의힘에서 막상 공천 작업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민주당보다 훨씬 더 저는 시끄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신당 창당을 선언했는데 그 얘기를 하기 앞서서 현재 국회 본회의장 상황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현재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있고 지금은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반대 토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 토론을 진행하는 소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현재 모두 본회의장 바깥의 로텐더홀에서 특검 법안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규탄 대회를 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찬반 토론이 끝나고 표결이 시작되는 대로 다시 한번 현장을 연결해서 표결 결과 신속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이제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탈당과 함께 신당 창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정치에 입문한 지 정확히 12년 만인데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총선 전에 재결합은 없을 것이고 또 총선 이후의 연대 가능성도 약하다. 이렇게 선을 그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게 이제 정당 간의 이합 집산 연대 이런 움직임은 보통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창당을 하게 되는데 총선 전에 재결합할 가능성은 저는 전무하다고 보고 총선 이후에도 당분간은 연대든 연합이든 이런 건 없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 단위의 선거가 있기 전에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번 총선 24년 4월에 총선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전국 단위의 선거는 26년 6월에 열리는 지방선거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한 2년까지는 이런 움직임이 그렇게 태동할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이준석 대표 자체가 굉장히 젊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는 연한이 뭐 5년, 10년, 15년 요 정도 남은 이 기성 정치인들하고는 굉장히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이 거대 정당에 다시 돌아간다던가 합친다던가 이런 거는 당분간은 없지 않을까 싶고 설사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진 이후에 총선 이후에 거기서 이제 당선자가 나온다. 이럴 경우 개별적으로 혹시 움직임이 있을 수는 있어도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신당이 통째로 다른 당과 뭐 연합하거나 통합하거나 이런 거는 그렇게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낮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준석 신당이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제3지대로 나온 금태섭 전 의원, 또 양양자 의원, 또 지금 민주당에서 탈당이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도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이건 선거제 문제하고 직결돼 있어서요. 선거제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파괴력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약간 기대감이 사그라들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 경우에 결합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실체가 좀 보여져야 그래야 기대감이 좀 더 올라가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이 과연 무슨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이동하기 시작할 때 그럴 때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굉장히 긴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그동안에 대립각을 그어왔던 건 뭐 국민의힘이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를 당대표에서 끌어내린 것과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양 대립이 국민의힘이 아닌데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싸우는데 국민의힘하고 굳이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 임기가 2027년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그때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럴 때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대안론은 좀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집권 후반기에 만약에 레인덕에 들어가게 되거나 이런 상태에서 대선을 치르거나 또 다른 선거를 치르게 될 때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이준석 전 대표 쪽에 더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걸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 대표는 지금 그냥 단순히 이번 총선 하나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길게 대선까지 보는 과정들을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민주당 얘기로 주제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과 신당 창당 가능성을 밝히고 있고 또 정세균, 김부겸, 이낙연 이른바 삼총리가 회동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오늘 이재명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 큰 관심이 쏠렸었는데 오늘 만남 이후에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브리핑을 해줬는데 거기서 정 전 총리의 발언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이 대표에게 한 사자성어를 얘기를 했는데 백범 김구 선생이 윤봉길 의사에게 거사 전에 했던 얘기라고 합니다. 필요할 때는 결단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면 당과 대표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정세균 전 총리가 필요하면 결단을 하고 이 결단이 당과 나라 또 국민들에게도 대표에게도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이 발언의 의미 뭐라고 해석해야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네.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요구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 사퇴해라, 대표직에서 내려와라. 이것도 하나의 뭐 고려하는 카드로 얘기는 했을 수는 있겠는데 단순히 그것만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그 얘기가 이낙연 전 대표 얘기이기도 하고 이 전 대표하고 정세균 전 총리하고 만나기도 했잖아요, 네. 미리. 그러니까 그럴 때 그 얘기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건 염두에 뒀다고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제일
그 관심거리 중 하나가 공관위원장 누구 임명할 거냐. 전 그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공관위원장을 어떤 인물로 임명하느냐 이걸 보면 대략 이른바 친명 공천을 할지 안 할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고 비명계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거나 아니면 뭐 친명계를 비판하는 이런 목소리가 어느 정도 잦아들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외부 인사가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이런 사람 꽂아 주십시오라고 얘기한다거나 친명계를 더 많이 넣기 위해서 공천을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가 안 먹힐 만한 인사를 임명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도 비명계의 반발은 상당히 수그러들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그런 카드까지도 같이 염두에 두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진수희 의원님께서는 정세균 총리가 이 대표에게 얘기한 결단 무슨 의미라고 해석하시는지 궁금하고 지금 평론가님께서 공관위원장을 어떤 인물을 앉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있는 민주당의 내용이 좀 수그러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정세균 전 총리 정도가 말씀하실 결단이라면 네. 결국은 그 대표직 사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었을까. 그 대표직만 사퇴하면 지금 민주당에 있는 모든 그 갈등이나 이런 건 일거에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의 내용을 담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평론가님께서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네. 갈등이 더 심화될 수도 있고 정리가 되는 수순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설사 이재명 대표의 입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정도의 외부 인사라고 하더라도 공관위원장 혼자 모든 공천을 다 결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 사무총장 같은 경우가 이제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고 의원들도 몇 번 들어가고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만으로는 지금 이 갈등이 사그라든다 이렇게 볼 수가 없고요. 지금 현재 공천 심사 진행되기 이전 작업으로 적격 부적격 여부 네. 판정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그 과정에서 계속 잡음들이 그리고 누가 밖에서 저는 내부 사정을 잘 모르는 제가 볼 때도 이거는 불만을 가질 만하다. 좀 편파적인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공관위원장 선정만으로 이런 그 갈등 계파 간의 갈등 양상이 그렇게 가라앉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마냥 반발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제가 볼 때 비명계에서 왜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한다고 할 때 같이 동조하는 움직임이 안 생기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떠나서 예를 들면 공천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민주당을 떠나서 국회의원이 당선되기는 쉽지 않다는 거를 누구든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공천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친명 공천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불식시켜 줄 수 있다고 하면은 비명계 목소리가 상당 부분 잦아들 것이다. 이 갈등이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그 외부 인사로 거론되고 있는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2012년에 총선 때 공관위원장 맡았었거든요. 근데 그 공천 개입한다는 이유로 공천 심사 작업도 막 중단하고 이런 전력이 있기도 해요. 그리고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중립적인 인사로 평가받고 이건 비명계 쪽에서도 거부하기 힘든 카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를 일단 먼저 신호를 보여주고 이재명 대표가 그거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측하고 대장동 그 의혹 최초 제보자가 이낙연 전 대표 최측근이다. 총리실에서 근무했던 실장급 인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본인이 또 나서고 있는데 그럴수록 저는 이재명 대표가 더 이낙연 전 대표하고 연락하고 더 이낙연 대표하고 만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 친명계 의원들이 막 반발하면서 도저히 우린 같이 할 수 없어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 그래서 당대표가 똑같이 그렇게 움직이면 절대 안 된다. 그럼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될 경우에 이 전 대표를 이재명 대표가 확실하게 더 안아주면서 대안들을 찾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동안에 좀
리더십의 의문이 있다, 뭐 이렇게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런 목소리도 상당 부분 좀 잦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다시 한번 현재 본회의장 상황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야 의원들이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 표결에 앞서서 찬반 토론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현재는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의 반대 토론이 지금 막 시작을 한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대장동 의혹. 자, 이 부분의 최초 제보자가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보 당시에는 이 전 대표도 몰랐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남평호 연대화공생 부이사장이 어제 스스로 밝혔는데요. 자, 2년이나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이 사실을 밝힌 배경,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이 굉장히 내밀한 얘기이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미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그 당사자가 털고 가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역으로 그 정반대 해석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요. 예를 들면 이낙연 전 대표가 이번에 이제 본인이 남평호 전 실장이 나서는 것에 대해서 동의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당을 어차피 난 만들 건데 뭐 어떻게 가더라도 뭐 이번 기회에 그걸 공개해서 오히려 대장동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은 뭐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낙연 전 대표 측 인사가 그러니까 선대위 함께 했었던 인사가 제보를 했다고 하는 얘기는 끊임없이 민주당 내부에서 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낙연 전 대표가 그 의심에서 벗어나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차라리 남평호 실장이 내가 그 당사자요 이렇게 나섰을 경우에 그리고 또 이낙연 전 대표한테는 그걸 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오히려 좀 뭐랄까 리스크 하나가 사라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의심받지 않아도 된다. 이번 기회에 털어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 어느 쪽 답이 뭐 제가 볼 땐 정답이다. 제가 예상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후자 쪽이 조금 더 가까울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는 아직까지도 민주당을 완전히 떠날 것에 대해서 결심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태도에 따라서 이낙연 전 대표가 계속 잔류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예. 근데 저 얘기는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에 관련돼 있다라는 저 의혹은요. 그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부터 저 이야기는 저는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좀 이렇게 쉽게 납득하기 힘든 대목은 그 대선 경선 과정에 저런 의심들이 겉으로 이렇게 튀어나왔단 말이죠. 그랬으면 그때 이낙연 후보가 우리 캠프에 혹시 누군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 이거를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당연히 확인했을 거라고 보는데 몇 년이 흐른 이 시점에서 이 남평우 전 실장이 이렇게 커밍아웃 하듯이 저렇게 얘기하고 이낙연 전 후보는 몰랐던 것으로 저는 그게 과연 사람들한테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질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저는 저 사건이 불거지면서 그 이낙연 대표의 입지는 혹은 지금 그 대표직 이재명 대표 사퇴하라 아니면 신당 만든다라고 하는 이 입장에 대한 명분이 조금 약화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나 싶고요. 제가 최근에 묘하게 느낀 건 뭐냐면 이재명 대표께서 최근에 기자들이 계속 물어도 일절 이 상황에 대해서 답을 안 하고 지나가실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통상 제가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이 스타일을 관찰한 바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이거나 혹은 되게 곤란한 질문이 들어오면 일단 입장을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너무나 얘기를 안 하니까 그 비명계 쪽 의원이 무건수행 그만하시라 뭐 이런 그 지적까지 한 걸로 제가 봤는데 그러다가 어제 이제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하셨겠지만 입을 열기 시작을 했어요. 그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낙연 대표가 약간 궁지에 몰린다, 조금 명분이 약화된다 싶은 시점에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막 통합 메시지 얘기하면서 이렇게 포용할 듯한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게 참 저는 이재명 대표의 속 마음을 제가 읽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보기에 조금 안 좋긴 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당내 상황은 보면 그 이낙연 대표의 신당 창당, 뭐 탈당 이런 거가 약간 그 입지가 약화되면서 안 그래도 따라갈 현역 의원이 잘 나타나지 않았는데 더더욱 그 같이 가기가 힘든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해석이 좀 엇갈리긴 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많이 얘기 나오는 것처럼 2007년 대선 경선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두 명의 후보가 이제 붙었을 때 그때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나중에 다 사실로 드러났더라.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갈등을 할 때 특히 대선 경선 과정에서 그러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 식으로 덤비고 또 거기에 따르는 의혹 제기가 나중에 가서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미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이후에 총선 과정에서 뭐 누구 공천 학살이다. 이 얘기가 끊임없이 따라다녔어요. 두 번의 공천이 총선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친이계 학살, 뭐 친박계 학살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후과가 결국은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보수 진영 내부의 어떤 자멸을 초래하는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문제 삼거나 시비 삼아서 더 일을 키우거나 거기에 따라서 감정적으로 이걸 내치게 될 경우에 그 후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저는 그걸 이재명 대표가 이해하고 납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차라리 그때는 경선 과정이었으니까 라면서 털고 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더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진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 이재명 대표가 혁신과 통합을 통해서 내년 총선에서 야당이 반드시 이기는 길을 열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낙연 전 대표도 연락드리고 만나서 통합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간의 회동이 성사될 것이냐, 성사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많이 나왔었는데 어제 남평호 전 민정실장의 이 발언으로 인해서 두 사람이 과연 만날 수 있을 것이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 만날 가능성 더 낮아진 것 아니냐 여러 해석 나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조금 아까 네. 말씀드린 게 이재명 대표께서 진짜 만나겠다는 의사 표현이 아니고 네. 상대인 이낙연 전 대표가 약간 궁지에 몰리는 이 상황에서 받기 힘든 걸 하면서 본인이 굉장히 통큰 모습을 연출하는 네. 일종의 그 제가 보기에 나쁜 얘기로 하면 약간 꼼수 입장을 발표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낙연 전 대표가 그동안 계속 그 일관되게 견제해 네. 왔던 입장이 뭡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면 그때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제안을 하면서 그때는 내가 만나겠다 이랬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의 이 탈당, 신당, 창당 입장이나 이거는 굉장히 의지가 강하신 게 아닌가. 그러고 지금 오히려 저렇게 이제 얼핏 보기에는 명분이 약화되고 입지가 약화된 것 같지만 그러니까 더더욱 그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지 네.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저희 연합뉴스 TV에 출연해서 양양자 의원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양양자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로부터 함께하자는 연락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낙연 대표 그렇다면 뭐 연말까지 민주당의 변화를 지켜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1월 1일 그러니까 새해부터는 본격적인 좀 신당 행보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저는 그 확률이 굉장히 네. 지금 높아졌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내년 총선은 어쩌면 사자 구도로 치러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한편 이게 보면 그 보수 진영 쪽은 영남권이 굉장히 전쟁터가 될 네. 가능성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호남 쪽이 이제 민주당과 이낙연 대표의 신당이 만들어지면 원래 민주당 후보들과 이낙연 신당의 후보들이 거기서 완전히 전쟁터를 네. 방불할 정도로 수도권은 그냥 뭐 1당, 2당 간의 싸움이고 그 영남권은
국힘과 이준석 네. 신당, 그다음에 호남권은 민주당과 이낙연 신당 이런 구도로 선거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 한편 지금 이제 선거법이 연동형으로 계속 갈 거냐 아니면 병립형으로 회귀할 거냐에 따라서 이 제3당과 제4당이 같이 할 수도 있는 그야말로 이제 시체말로 말하면 빅 텐트가 열릴 가능성도 저는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빅 텐트는 아니더라도 아주 소규모는 아니고 중간 정도의 빅 텐트는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 총선이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그냥 1당, 2당 간의 네. 싸움이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양상으로 지역마다 조금은 또 권역마다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진 의원님 두 가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새해부터 신당을 창당할 수 있고 네. 이 신당이 호남에서 민주당과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든다면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드는 신당과도 연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전망해 주셨습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그렇게 미숙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노련한 정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요구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통합에 가시화된 뭔가의 조치를 취해라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대표에서 내려오라, 그리고 통합 비대위를 만들어라. 이거는 일종의 이제 궁극적인 요구에 해당이 되는 것일 수 있는데 그 전에 구체적인 액션을 취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내가 만날 의사를 만나든가 아니든가 판단하겠다. 여기에 좀 더 좀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서로 간의 만남만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삼총리끼리 만나니, 뭐 총리끼리도 만나고 이재명 대표와 총리랑 또 만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회군하더라도 뭔가 자신이 회군할 명분을 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받아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 공관위원장을 누구를 임명할 것이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재명 대표가 최소한 그래도 누구를 의도적으로 내치거나 공천에 불이익을 주거나 할 의사가 없다는 걸 확인하면 그러면 만나서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지금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신당까지 나가는 거는 그 다음의 얘기다.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한꺼번에 나갈 생각을 완전히 굳힌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하고 이낙연 전 대표하고 만나는 그림은 저는 잘 못 그리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낙연 전 대표가 호남에서 뭔가 바람을 일으키는, 바람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의 지지가 나와주는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함께 붙일 수 있고 그러면서 양쪽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양쪽으로 다 공격하면서 지형을 넓혀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면 그럼 어느 정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평론가님 잠시만요.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찬반 토론이 끝나고 이제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현장 연결해서 직접 김진표 국회의장 얘기부터 표결까지 한번 직접 지켜보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된 표결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이기로 화면상으로 확인되기로는 재석 180인이고 지금 찬성 표결이 몇 표나 됐는지는 아직까지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곧 집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지금 재석 180인의 찬성 180인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재석 180인 중 찬성 180인으로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안회를 선포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재석 180인, 찬성 180인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는 속보 전해드립니다. 앞서서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뭐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해서 로텐더홀에서 특검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규탄 대회를 벌이기도 했고 지금 민주당을 비롯해서 정의당,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앞으로 대통령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뭐 국민의힘이 이제 앞장서서 대통령 이거 단호하게 거부하셔야 네. 됩니다. 이렇게 이제 건의를 이미 했거나 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 대통령실로 넘어가면 네. 아까 우리가 초입에 토론을 했듯이 이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이제 국회로 돌려보내는 시점을 2주를 꽉 채워서 돌려보내는 것이 낫겠는지, 가급적 빨리 보내는 게 낫겠는지는 아마 이제 고민을 하겠죠. 고민을 할 것이고, 그렇게 돼서 이제 제2 요구권을 발동을 해가지고 네. 국회에 가면 그때부터 이제 시간은 또 민주당이 이제 권한을 갖고 있지. 이걸 언제 제2에 붙일 것이냐 하는 이제 그 수싸움이 앞으로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여야 간 수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연말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또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또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 통과로 인해서 여야 간 전국이 더욱 얼어붙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미 뭐 다 얼어붙었잖아요. 더 얼어붙을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발언을 봐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종의 민주당을 척결의 대상으로 취급을 했던 거 아니에요. 결국은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기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 조성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본 게 재석 의원하고 찬석 의원 숫자가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극히 드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한 명도 기권하거나 아니면 무효표가 나오지 않고 똑같이 숫자가 나오느냐. 근데 그만큼 야권 입장에서는 이걸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라고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반대로 보면 그동안에 특검법 이거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있었어요. 일부. 아주 소수긴 하지만. 근데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됩니다라고 용기 있게 얘기할 의원이 몇 명이 될 것이냐. 공천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아마 그 목소리를 내는 누군가가 있다면 제가 볼 땐 이준석 신당으로 갈 사람이다. 그걸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두 분 긴 시간 동안 고맙습니다. 진수희 전 의원,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